나는 이렇게 결함이 많고 상처가 많았으니까 내 아이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뭔가 나의 어떤 결핍들이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라는 모든 기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편집적 불안인데, 편집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자기애성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미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리 부모가 못해도 또 괜찮은 아이들이 있어요. 수용과 공감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범람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을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수용해주는 것이 좋으냐, 이거는 굉장히 나르시스틱한 아이를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수용과 공감에는 분명한 경계와 한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 내 새끼 이쁘지 이쁘지. 그런데 이게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수용해주면 아이가 회복이 되고 차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욕구라는 거는 한계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요, 수용과 공감에 지친 우리 어머님들께 솔루션 한마디. 아이가 어떤 요구를 할때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의 저자이신 박우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분석 클리닉 피안에서 개인 정신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우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1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어머님들을 상담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딸을 정말 잘 키우는 어머님들의 특징을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네, 특징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우선은 엄마가 아이에게 요구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요구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 부르기만 해도 이게 요구가 되잖아요. 그냥 엄마만 불러도 뭔가를 달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지만. 근데 이제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그 요구의 자체인데, 엄마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아이를 케어하고 돌보고 다정하게 헌신하는데, 여기에 엄마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요구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욕구인데 자신이 이제 의식하지 못하는 욕구. 이 욕구가 어떤 헌신이나 희생이나 아이들을 살뜰히 케어하고 서포트하는 방식의 요구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는 욕구에서 비롯하거든요. 네. 배가 고프면 밥 줘라고 요구하잖아요. 엄마들 스스로가 자기가 안에 어떤 불만족이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할 때 아이들한테 과도한 어떤 에너지를 쏟게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이 이 요구를 알아차려요. 제가 이제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을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는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그 요구를 알아차리는 경우에 이제 부담을 느낀다거나 엄마의 어떤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숨막히게 느낀다거나,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이거를 조금 점검하실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점검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내가 아이에게 한 어떤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 의심치 않는 것들, 선한 의도라 의심치 않는 어떤 태도들이 위험하죠. 내가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라고 너무 이렇게 편집적으로 불안해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내가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이 아이만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알아차린단 말이죠. 근데 또 아이들이 느낄 때 이 아이들이 이성적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어리기도 하고. 네네. 아이들은 그거를 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증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그렇죠. 시그널이 있죠. 신체화 증상 질병이 있다거나, 아이가 과도한 불안증이 있다거나, 분리불안에 시달린다거나. 분리불안 같은 경우에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엄마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애착에 대한 결핍이 아이에게서 발현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신분석에 아이는 부모의 증상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정작 모르는데 이 아이가 나타내는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증상이 발현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선생님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게, 그 스스로의 어떤 확신과 의심하지 않는 나의가 사랑이라고 믿는 어떤 태도들을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된다.
물론 이 의심에도 편집적 의심과 이성적 의심이 있어요. 이성적 의심은 정말 이성을 가지고 탐색을 하는 거죠. 나에게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확신이나 신념들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어라는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두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집적 의심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애한테 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은 아이가 나 때문에 뭔가 상처받지 않을까? 여기에서 지금 공통점이 보면 사실 주체와 주어는 나예요. 아이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방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대 자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애를 위하는 것 같지만 엄마가 자기 자신한테 너무 압도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애가 안 보여요. 그럼 이런 경우에 탐색을 해보면 뭔가 어린 시절에 나는 결핍이 많았고 상처가 많았고 내 원가족에서는 굉장히 뭔가 아픔이 많았고 이런 경우에 엄마들이 나는 이렇게 결함이 많고 상처가 많았으니까 내 아이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로 인해서 이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면 어떡하나? 뭔가 나의 어떤 결핍들이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라는 모든 기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편집적 불안인데 편집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자기애성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미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리 부모가 못해도 또 괜찮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다 아시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자기 회복력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다 인간은 자기 회복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특히나 엄마 아빠 있고 설령 뭐 엄마 아빠가 떨어져 지내고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는 어쨌든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과도한 그 편집적 불안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이에게나 나에게 어떤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뭔가 완전한 걸 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강력한 환타지예요. 잠깐 그러면 딱 직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 어떡해? 나 그런 거 같아. 편집증적으로 나 자신을 너무 탐색하고 정작 아이에 대한 건강한 관심 못 쓰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어머님들께 솔루션 오늘 이거 한번 해봐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내가 나에게 에너지가 막 쏠리잖아요. 그럼 이 쏠리는 에너지를 조금 분산시켜야 되겠죠. 그죠? 뭘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데 어려워요. 쓰셔야 돼요, 뭔가를. 그러니까 일기라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글쓰기 이런 거 너무 하찮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잘 쓸 필요 없이 매일매일 글쓰기 저하고 상담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은 8년간 1000페이지가 넘는 일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자기 작업하면서. 자기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압도한다고 느껴지면은 1차적으로는 그거를 관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에 압도하면 애한테 뭔가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뭘 뭐 먹여야 되고 아니면 또 뭐 가르쳐야 되고 여기에 몰두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그렇구나라고 인지가 먼저고 인지한 다음에는 그 내 상태를 조금 이제 관찰하는 동안에 거리가 좀 생겨요. 그러면 앉아서 필사라도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주절주절 쓰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신분석의 자유연상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트에 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거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거를 루틴화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조금씩 써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글재주가 나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손글씨로 쓰시는 게 제일 그게 아니면 요즘은 다 노트북을 쓰시니까 노트북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쓰면은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안정을 찾아서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처음에는 막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아무 느낌 없고 우리가 보통 집중이 안 돼서 공부를 못 해요. 책을 못 읽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건 종이야. 그냥 읽는 거예요. 계속. 일단 그냥 읽는 거예요. 계속 아무 머리에도 들어오지 않는 텍스트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책을 읽고 있어요. 내용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집중을 못해서 책을 못 읽는 게 아니고 책을 읽으면서 집중하시면 돼요.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 쓰는 것도 그거고 똑같고. 이 일종의 자꾸 수련이잖아요. 사실 수행인 것 같아요. 그 방식을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확실히 어떤 편집적인 이런 부분들 좀 완화가 되고 내가 객관적으로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거리두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와도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나와 거리두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굉장히 압도가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끊임없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생각에 너무 많은 부분이 망상적인 부분이 많아요. 관계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내가 나 자신과 친해지는데 그러려면 거리가 있어야 돼요. 오히려 압도되지 않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용과 공감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범람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을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수용해주는 것이 좋으냐 이거는 굉장히 나르시스틱한 아이를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수용과 공감에는 분명한 경계와 한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엄마한테 막 칭얼거리면 아 그래 내 새끼 이쁘지 이쁘지 그런데 이게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수용해주면 아이가 회복이 되고 차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욕구라는 거는 물론 우리의 어떤 사랑에 대한 욕구나 애착에 대한 욕구나 이런 받고자 하는 거는 한계가 없거든요. 네.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밑 빠진 동에 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채워도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막 이렇게 사랑을 준다고 줘도 애가 늘 결핍에 시달릴 수 있어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주지 않아서 결핍인 경우가 있고 너무 과도하게 줘서 오히려 아이가 그 공허함에 계속 시달려요. 채워도 완벽한 만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용과 공감 그리고 너무 많이 계속 아이한테 뭔가를 쏟아붓고 이 아이를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수용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경계를 모르고 우리나라가 반이 다 심리학자예요. 애들도 이미 그런 뭐 정보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또 엄마들은 또 불안하죠. 내가 나쁜 엄마가 될까봐. 근데 이제 중학교쯤 가면서 아이가 멈춰지지 않아서 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선을 딱 긋고 있는데 한 번은 폭발을 했어요. 요구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대들고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무섭게 뭐라고 했거든요. 무슨 표현이든 할 수 있고 네가 엄마한테 어떤 상태든 전달할 수 있지만 어떤 행위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 어른과 아이 사이에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무섭게 아이를 한 번은 확 잡았어요. 잡고 그 이후로는 아이가 선을 넘진 않거든요. 자칫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공감 때문에 엄마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가 요구를 하는 거를 끝없이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끌려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왠지 그래 줘야 될 것 같은 거 이거 되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잘못 정보를 입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감정적으로는 읽어주고 하지만 아 이게 좀 과도하다, 끝없다. 왜냐하면 충동이라는 거는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이는 늘 부족한 게 이 부모 자식 관계의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그래서 난 최선을 다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애들이. 그러면요. 수용과 공감에 지친 우리 어머님들께 솔루션 한마디. 아이가 어떤 요구를 할 때 일단 한번 멈추시고 안 돼를 한번 얘기하셔야 된다. 결핍을 주셔야 돼요. 결핍과 결여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욕망을 키울 수 있어요. 자신만의 욕망.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좀 부족해야 내가 친구랑도 더 잘 지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해야 난 이 집에서 빨리 나가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살 거야 막 이런 것도 있지 자신만의 욕망이 출현하려면 상처가 아닌 결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핍을 주는 걸 상처라고 자꾸 등가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아닌 결핍을 결핍은 주나요? 항상 필요해 반드시. 삶의 요소에 결핍이 없는 경우에는 무기력, 우울 혹은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이 시달리죠. 나중에는 뭐 자신의 목표를 상실하고 부모가 다 너무너무 많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에 그런데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려고 막 발버둥을 칠 거잖아요. 사랑도 결핍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 물질적 여러 가지 결핍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결핍을 상처와 등가시키면 안 된다. 상처는 어떤 태도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닌 좀 정돈된 방식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제한하고 거절해서 아이가 결핍에 시달리고 혹은 뭔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함께 견디셔야 돼요. 그거를 견뎌주는 힘. 요때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거든요. 솔루션이 아니라 함께 견뎌라.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힘든 거를 보는 게 힘들어서 더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쵸. 특히 애기들은 막 우는 거 보면은 같이 눈물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깐내쟁이 애기들을 울려놓고 견딜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만 딱 들어가도 아이들이 뭔가 결핍이나 불만족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징징거리고 칭얼거리고 할 때 엄마들이 그걸 조금 홀딩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자신의 삶이 있는 경우. 이게 뭐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거나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 집 청소를 하더라도 엄마가 스스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직업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문제가 생기고 집에서 이제 가정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특히 아이도 힘든 어떤 굴곡을 겪는데 그럼 저도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시간을 내서 고민하고 아이와 대화하지만 아이 문제에 충분히 몰입하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게 아이와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도 될 뿐더러 그러니까 제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꼭 일이 없는 엄마들은 어떻게 할 거냐? 꼭 일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게 어떤 자신만의 공부, 뭐 자신만의 글쓰기, 자신만의 책 읽기. 엄마가 아이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어떤 방향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보통 이제 직장도 포기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직장 포기한다고
한다고 내 삶이 포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쵸. 아이 육아를 하는 것일 뿐이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육아를 한다고 해서 엄마 개인의 삶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뭐 사색이나 사유나 이런 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 예전에 만났던 분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아이가 청소년기 들어가면서 갈등이 되게 심해진 거예요. 굉장히 심해져서 어머니가 얘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쁜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 절정에 이른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보통은 이럴 때 아이를 데리고 상담실을 가거든요. 얘를 상담해 주세요. 이게 엄마들의 편리한 선택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모든 걸 아이한테 올인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였고 이 어머니가 무슨 선택을 하셨냐면 그때부터 청소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이 아이와의 갈등을 막 상담실에 가서 이게 아니라 이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자기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과정 안에서 아이와 갈등이 많이 완화가 되고 정말 아이가 잘 됐어요. 이 어머니가 그 과정 안에서 희한하게도 아이로부터 독립을 한 거죠, 자기가. 왜냐면 이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공부를 시작했고 이 갈등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얘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를 아이를 닥달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근데 정말 잘 됐어요. 우리 집 부모님들이 적용하기 쉬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딸 잘 키우는 부모들이 절대 안 하는 말, 이런 말들은 진짜 조심해라. 정신분석학적으로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애들 학업에도 도움 안 된다 측면으로 조금. 가장 흔한 말이 너 위해서, 널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욕망, 욕구, 요구 다 들어가 있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널 위해서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구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니까 거절도 못 하겠고 뭔가를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죄책감을 발화하는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딸들이 컸을 때 뭔가 엄마는 이렇게 힘들고 했는데 나 혼자 여행 한번 가는 거 혹은 뭐 미혼 자녀 딸들도 내가 행복해질 때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엄마의 언어 안에 그 이 널 위해서라는 것들이 당연하게 진심도 있지만 우리의 무의식적인 부정적인 어떤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널 위해서가 그 이면에 내가 어떤 희생과 노력 혹은 아이에 대한 어떤 서포트 이후로 너도 나에게 나를 좀 챙겨달라는 어떤 요구들이 들어있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갚아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자녀들이 뭐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뭐 좋은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도 뭔가 계속 부채감을 가지거든요. 우리가 왜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고 그럼 자식도 부모를 잘 챙겨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왜 부채감을 가져야 될까? 이것도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절대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부채감도 건강한 방식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완전히 뭐 쌩까고 나 혼자 잘 살 거야 뭐 이것도 당연히 건강한 건 아니겠죠. 우리가 거기에서 중간에 어떤 적절한 건강함을 찾긴 참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널 위해서 하는 거지 엄마는 너만 잘 되면 돼 이런 것들이요. 아니죠. 너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딸아이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저는 이제 감정이나 뭐 어떤 것들을 아이한테 거의 전달하지 않는 편이고 애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엄마의 상태를 잘 몰라요. 제 말씀을 안 상태를. 해주시니까. 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오픈 잘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주로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럼 나도 나중에 커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러면 나도 엄마한테 용돈을 줘야 돼? 이제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니나 잘 살아. 너나 나한테 손 벌리지 마 나중에. 난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네가 알아서 사는 거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아이를 편하게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애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건강하게 관계가 됐을 때 나중에 가벼운 마음으로 부모도 챙길 수 있고 잘 됐을 때 그럴 수 있는데 이 부채감, 죄책감 이거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챙기다 보면 화가 쌓여요. 안에서 억울함이 쌓이고 이러면서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엄마를 사랑하는데 왜 미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엄마를 정말 잘해주고 싶고 엄마의 노력이나 희생, 헌신을 너무 알고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화가 나요. 엄마가 너무 싫고 왜 분노가 생기죠? 이런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어떤 이중적인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된 부분들 그래서 널 위해서 했기 때문에 너만 행복하면 되니 이런 어떤 것들이 깔려 있을 때는 문제가 되죠. 생각보다 많이 깔려 있어서 이거를 보시는 아마 엄마들이 오히려 우리의 엄마들과의 과거의 관계에서 그런 경험들을 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단 엄마뿐만이 아니라 저도 아들한테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뭐 무슨 말이 안 통하면 이게 나줘라고 하는 얘기니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아니 그래야 애가 움직이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쵸? 예, 얘가 성장했을 때 이 말이 부채감으로 간다기보다는 당장
그러니까 그게 그 당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 결국 이게 어쨌든 당연히 좋은 방향이긴 한데 컨트롤하고 통제하기 위한 어떤 지침서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거를 홀딩하기가 너무 힘든 에너지를 아이와 이제 밀당을 해야 되고 진짜 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견뎌야 되잖아요. 그럼 작가님, 저 오늘 집에 가서 만약에 그 덜 위해서야 이 말 나올 때 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말을 대신하길 바라시나요? 꿀꺽하세요 일단. 아, 꿀꺽이요? 예. 꿀꺽하고 일단 있어 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만약에 뭔가를 하자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냥 있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있을 때 내 온몸이 타들어가는 걸 느낄 거고 아이가 오히려 그럴 때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바로바로 오는 어떤 것들이 오지 않을 때 쓱 눈치를 보면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이러면서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럴 때는 좀 멈춰 보시라. 좀 견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피하셔야 되는 게 이제 부부 문제죠, 결국은. 이 엄마들이 부부관계에 불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불만족이 있을 때, 네 아빠는 왜 그러니?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김씨네들 말이야, 이씨네들 이렇게 물론 젊은 엄마들은 별로 그런 표현을 안 쓰실 것 같은데 우린 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린 자랄 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은 왜 안 좋으냐면 아이들한테 혼란도 주지만 딱 가르는 거거든요. 나와 남편 사이를 딱 가르면서 일종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딱 나눠버려요. 그리고 엄마를 스스로를 피해자의 위치에 놓고 너와 아빠를 가해자 위치에 놓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죄책감.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말이나 어떤 프레임 안에서 그냥 죄인이 될 때도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이 분류함으로 해서 나와 당신들과 다른 부류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약간의 그 거대자기 혹은 엄마가 자신을 조금 더 별도의 존재로 만드는 이런 약간 자기애적인 지점들이 그런 언어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표현할 때 설령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더라도 나와 남편을 완전히 갈라서 하는 표현들을 아이한테는 하지 않으시고 그 남편한테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내가 너 만나가지고 이 지경이 됐다 뭐 차라리 직접 하시는 게 좋고 엄마들이 특히 딸아이들하고 관계에서 여성은 이제 좀 더 관계 중심이다 네네네. 보니까 그리고 아이와 밀착되고 다정하고 사이가 좋다는 명분 하에 엄마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요. 사실 가장 안전한 대상이잖아요. 네. 엄마가 애 아빠에 대한 거든 사실 특히 이제 애들이 좀 크면 대화가 되니까 같이 뭐 흉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뭐 좀 그렇게 살 수 있죠. 이런 어떤 미세한 축척들이 특히 딸들에게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쳐요. 엄마 스스로 감수해야 되는 실존적 책임들 이런 것들을 딸이 같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뭐 모녀지간이 같이 나누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질 수도 있겠지만 딸이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아니 그러면 엄마인 나는 여성인 나는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게 나잖아요 중심이. 그러니까 나는 내 힘든 걸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야 돼. 차라리 정말 우리가 노래방이라도 가서 혼자 노래라도 하고 아니면 진짜 외부 활동도 하시고 뭐 커뮤니티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하는 게 낫지 아이하고 안에서 뭐 남편 걱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은 공유를 하는 것이 건강한 지점은 아니다 아이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분을 지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 내 감정적인 상태가 많이 전가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적어도 성인이 된 전까지는 보통은 이제 엄마들이 좀 받고 홀딩하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이제 들어주시는 쪽이 좋고 의견은 이야기할 수 있죠.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무조건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해서 소통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애착감, 친밀감 이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양도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건 좀 지양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 야 아빠 노릇도 쉽지 않고 음. 네, 남편 노릇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아내 마음도 잘 모르겠고 딸 마음은 어떻게 챙겨야 할지 각도 안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빠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만 해주면 된다. 요즘 아빠나 엄마나 다 전체적으로 싫은 걸 잘 못하잖아요. 네. 싫은 거라는 게 그러니까 금지하고 제한하고 싫은 소리요. 싫은 소리.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역할을 너무 나누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특히 아내들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있지만 어쨌든 뭔가 자꾸 나쁜 역할 좋은 역할을 너무 구분지어서 서로가 하려고 한다거나 이것보다 저는 아빠들이 결국은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책에도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뭐 아내들이 육아를 하고 이럴 때 뭐 얼마나 분담을 해서 똑같이 노동량을 하느냐 육아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느냐 이것보다 네. 태도죠.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좀 더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태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 일단 여성들은
위로를 받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많이 안 도와주더라도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애를 써서 나랑 하려고 하네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되게 관대해져요. 근데 정말 사실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큼 어려운 말인데 맞다, 맞다. 제 아내가 똑같이 한 말이거든요. 남자들은 차라리 이게 딱딱 집어 요거 해줘 이렇게 하면은 제일 쉽죠. 깔끔하죠. 그쵸? 알았어. 나한테 차라리 시켜. 그러면 나는 그거 해놓고 끝났지. 난 다 했어. 이건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꼭 말로 해야 알아? 그거 내가 3개 하라고 그랬다고 그거 해서 지금 끝났어? 그러고 지금 배 깔고 누워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럴 때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구조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진짜 이게 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그래도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빨리 뭔가를 해치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자꾸 함께 하려고 하고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거, 에너지를 쓰는 거 일종의 관심 같은 건데요. 그러면 질문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남편분께서 하셨던 행동 중에 정신분석학 엄마를 감동시킨 남편의 행동,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참 고맙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결혼 초기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싸웠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됐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가. 그랬더니 진짜 가서 자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정말 너무 천진난만한 얼굴로 가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진짜 말 그대로 믿은 거예요. 가서 자라고 해서 그게 날 도와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잤대요. 아니 가라 그런다고 잔다고? 화가 더 올라와가지고 자는 사람을 깨웠어.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가서 자라고 할 땐 자면 안 되고 끝까지 버텨야 돼. 끝까지 버텨서 끝까지 풀어달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야. 그랬더니 그걸 충실히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 애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남성들은 다정한 자기 모습이 자기가 쑥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마음 안에 자기 거울들이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내 눈에 보여가지고 내가 쑥스러워서 마음은 있는데 잘해주고 싶고 애틋한 마음도 있고 맞아요. 뭔가 깊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쑥스러워. 그래서 남편들은 일종 그 자기 거울을 좀 극복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무뚝뚝하고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그걸 알지만 뭔가 하려고 애쓰는 태도. 이럴 때 여성들은 굉장히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여성들한테는 불안이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에 속으시면 안 돼요. 현실적인 불안도 있지만 불안이라는 감정은 충동이 불안을 일으켜서 나의 무의식적 만족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 무의식적 충동이라는 에너지가 불안을 전략적으로 만들어내요. 의식을 속여서 너무 불안해. 불안하다고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아이한테 개입하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무의식적 충동의 어떤 전략은 통제거든요. 엄마가 너무 불안이 높아서 어디를 못 가요. 그러면 이 무의식적 이 엄마의 욕망은 아이를 묶어 놓는 거예요. 내 바운더리에. 그런데 표면적으로 너 어디 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불안으로 나타나니까 힘들어하고 약자의 모습이다 보니 우리는 그냥 그거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래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상태,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정신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이 감정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지만 이 감정을 일으키는 뒤에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하나로 그 불안이 어떤 내가 통제 욕구, 어떤 지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장치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과도하게 불안이 많다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불안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 혹은 내가 이 불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고 있는가? 혹은 이 불안으로 인해서 누구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 불안으로 인해서 누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 조금 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사고 방법이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솔루션처럼 오히려 심플하고 단순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분석 오시는 분들한테 손글쓰기로 노트에다가 꿈을 쓰시라고 하거든요. 꿈이요? 잠잘 때 꾸는 꿈. 꿈일기. 그냥 그거를 계속 기술하시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정신분석이니까 그 꿈을 분석실에서는 분석을 하지만 분석이 꼭 안 돼도 이 꿈을 계속 쓰시다 보면 자기가 관찰이 돼요. 나중에는 습관화되면 내 상태가 지금 어떻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요. 꿈을 꼭 다 분석하지 못해도 내 어떤 심리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를 이 꿈일기를 쓰시다 보면은 감각적으로 좀 감지하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는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어도 통찰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한 줄이라도 매일 왜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그냥 이제 글쓰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한 줄 쓰기라도 이거가 오늘 내 삶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대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내가 마치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대하셔야 돼요. 행위는 사소하지만 이 행위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그렇게 루틴이 일어났을 때 나의 어떤 에너지
에너지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변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우란 작가님의 신간도서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